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맨날 하는 이야기 또 하는 것 같아서 꾸준히 보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한데 오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채널에서 실물경제와 금융경제 분야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그걸 두고 그럼 숏을 치라는 거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한 번씩 허공에 대고 말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는데요. 지금 저희가 말하는 모든 이야기를 기승전 투자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 말하는 위기의 핵심은 우리가 필요한 대출을 못 받고 우리가 일자리를 잃고 사업장을 닫아야 하는 위기가 곧 나타날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쑥 코스피 잘 올라가고 있는데 뭔 소리냐 하면 진짜 김 빠지는데요. 제가 영상에서도 자주 말하고 지인들한테도 하는 소린데 애초에 투자를 목적으로 경제를 알아가기 시작하면 경제라는 걸 왜곡해서 이해한다는 겁니다. 경제가 투자고 투자가 경제인 줄 안다는 건데요. 이게 사실 좀 위험한 겁니다. 그건 뒤에서 좀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하는 경제 활동이 투자가 전부가 아닙니다. 근로를 하든 사업을 하든 소득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게 번 돈을 쓰는 소비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남는 돈의 일부는 저축 활동이나 투자 활동에 활용하고 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대출도 하죠. 굳이 따지면 더 있겠지만 우리가 하는 주요 경제 활동은 소득 활동, 소비 활동, 투자, 저축 활동, 대출 등이 대표적일 겁니다. 이 다양한 영역의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경제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자, 금방 말한 경제 활동을 개념적으로 다시 분류해 볼게요. 소득 활동과 소비 활동은 현재의 포커스가 맞춰진 거고 저축, 대출, 투자는 미래의 포커스가 맞춰진 경제 활동인데요. 저축과 투자는 현재의 부를 미래로 이전하는 행위고 대출은 미래에 생길 부를 미리 땡겨와서 쓰는 겁니다. 이 각각의 활동들은 전부 지식과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중 한 가지 경제 활동이라도 불건전해지면 본인의 경제 활동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소득 활동이 끊어지면 개인의 경제는 붕괴합니다. 특히 지금은 과거처럼 돈 모아서 집 사고 일시불로 물건 사는 게 흔한 게 아니라 대출받아 매달 원리금 내면서 집을 유지하고 있고 할부나 렌트 등으로 지속적인 소득이 있다는 조건으로 현재의 부가 유지되는 그런 구조로 살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끊기면 금방 집도 물건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들쑥날쑥한 소득은 금전 계획을 어렵게 해서 인생 설계도 어렵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득 활동을 건전하고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안정된 직장, 연봉 높은 직장 얻으려고 자기 개발하고 경력 쌓고 사업자들도 경쟁력 키우는데 많은 공을 들입니다. 소비 활동도 불건전해지면 쉽게 개인의 경제가 무너지는데요. 소득에 맞지 않는 과도한 지출을 하면서 현금 여력이 없어지고 항상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날이 갈수록 사정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저축 활동도 지금은 필요 없는 경제 활동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축 활동도 부실해지면 본인의 경제 활동에 문제가 생깁니다. 과거에야 워낙 고금리다 보니까 저축을 부의 증식 수단으로 생각했지 지금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저축은 1차적으로 목돈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본인의 경제 활동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을 때 에어백 역할을 해줍니다. 불필요한 대출을 안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상황에 따라 현찰이 부족해서 자기가 가진 자산을 팔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 상황을 안 만들게 해주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사람들의 경제 구조는 자기 명의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해도 대출이 크고 할부, 렌트의 의존도가 높은 사실상 렌트 인생이기 때문에 소득이 끊기면 쉽게 부가 무너지는 취약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축활동을 통한 에어백을 구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대출을 받으면 되잖아 할 수 있는데 연체가 시작된 사람한테 대출을 원하는 조건에 쉽게 나가진 않겠죠. 이뿐만 아니라 저축을 폄하하는 경향이 심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저축을 못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유지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축을 안 하는 사람, 보통 저축을 돈을 묵힌다고 생각하는 경우인데 사실 수익률 관점에서는 제일 하기 싫은 게 저축이기도 한데요. 본인은 저축을 안 하는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저축을 못 하는 겁니다. 수익이 되는 상품이나 자산들이 사방에 널린 상황에서 돈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저축을 꾸준하게 이어나가는 게 생각보다 진짜 어렵습니다. 저축을 할 수 있는 습관 혹은 이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유지해 나갈 수 있죠. 사실 자산 포트폴리오는 구축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진짜 어려운데요.
포트폴리오라는 게 수익률 높은 자산, 안정성 높은 자산 등등 전부 나름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수익률과 안정을 꾀하는 건데, 저축을 못하는 사람은 그 습관 때문에 수익률 낮은 안전자산에 돈을 계속 놔두지를 못합니다. 처음에야 연금이고 보험이고 주식이고 나름의 비중을 두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보면 수익률 높은 위험자산 쪽으로 본인의 자산이 크게 편중된 형태로 변해버립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편식하는 거하고 비슷한데요. 골고루 먹어야 건강한데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포트폴리오가 수익률 높은 위험자산으로만 편중되면 경제 체력 자체가 변수에 취약해집니다. 이게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본인은 잃는 것보다 버는 게 많을 거라 확신하는 경우겠죠. 그러니까 저축 활동이 소홀해지면 경제적인 변수에 취약해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투자로만 본인의 경제가 무너지는 게 아니죠. 오히려 소득 활동에, 소비 활동에, 저축 활동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코너에 몰리고 고립되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이야기를 더 이어가서 대출도 우리는 금리가 높다는 개념을 적혀있는 이자 숫자만 보고 높다, 낮다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대출로 무엇을 할 거냐에 따라 금리가 높고 낮음을 판단해야 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대출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할 건데 그 사업 수익이 보수적으로 잡아도 6, 7%가 된다. 그러면 대출금리 6%라도 그건 금리가 비싼 게 아니죠. 현재의 소득활동의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미래의 부를 저당 잡고 끌어올 만하죠. 하지만 단순히 쓰고 없어지는 일회성 소비를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건 그건 금리가 1%라도 고금리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출 받아서 당장 여유가 생길지는 몰라도 본인의 지출 여력에 장기적으로 부하가 걸리게 하는 그런 행동이죠. 대출도 하나의 경제 활동으로서 불필요한 대출을 받지 않도록 관심과 지식이 필요하고 절제도 필요한 중요한 경제 활동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지금 투자만 바라보면서 투자에 참고할 목적으로만 경제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건데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전반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서 경제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주가 좀 올라가면 경제가 좋아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화면에 그래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의 경제라면서요. 기업들이 수출로 벌어먹고 사는데 수출이 계속 이러면 언제까지 기업들이 괜찮은 척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 기업들이 무너지면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업은요? 이게 일시적인 것도 아닙니다. 세계 경제가 블록화되고 고금리가 고착화되는 수순에 올라탔기 때문에 수요 시장도 줄어들어 있고 구매력도 약해졌습니다. 공급도 세계 경제가 블록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와해되고 있기 때문에 싸게 중간재를 들여오는 것도 이제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힘들어지는 상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중국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제 중국은 우리한테 수입하던 고기술의 그런 중간재 국산화율을 높여서 우리 거 별로 사지도 않고요. 오히려 우리가 중국한테 수입 의존도가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빚으로 끌어올리던 자산 가격이 고금리 때문에 한계에 이르렀는데 특히 부동산이 심각하죠. 부동산은 주식 같은 거에 비해서 충동적인 구매가 어렵기 때문에 쉽게 방향성이 바뀌지 않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건 아실 건데 벌써 미국에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심각하게 냉각되면서 7,200조 원에 달하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시장에 위기감이 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이 금융권 중에 하나가 부동산 건설 쪽에 56조 원가량 대출을 늘렸는데 2019년에 연체율이 2.5%가량이던 게 최근에 연체율이 9%대까지 치솟아서 초비상 상황에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지금 투자니 수익이니 하면서 경제 상황을 주가 조금 오른다고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느니 하면서 상황을 그렇게 봐갈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소득활동, 소비활동, 저축활동, 투자는 당연하고 대출까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라는 건데요. 어떤 분들은 조롱하듯이 나라 망하라고 기우제를 지내냐느니 도대체 언제 망하냐고 그런 소리를 하는데 경제가 줄어드는 거지 나라는 안 망하죠. 기업이 망하고 우리가 망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줄을 잇고 있잖아요. 좀 있으면 이 위기가 밑에서부터 더 위쪽의 소득 계층까지 시간이 갈수록 한 단계씩 타고 올라올 거고, 지금이야 대출 잘해주는 느낌이 들겠지만 곧 대출 문턱도 갑자기 높아질 겁니다. 우리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직면한 경제 상황을 두고 방파제를 쌓아 올리는 게 현실적일지, 아니면 지금 투자 시장에 많은 자산을 놓아둘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코스피 3300을 찍었는데도 개인들의 90%가량이 결국 손실이라는 결과도 있잖아요. 중간에는 벌었겠죠. 하지만 벌었던 그 돈을 지금도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투자도 그렇고 도박도 그렇고 빠져나와야 될 때 못 빠져나오니까 잃는 건데, 지금이야 주가 빠지면 그때 돈 빼면 되지 하겠지만 그거 잘 안 됩니다. 하락하면 반등 줄 때 빠져나와야지 하다가 반등 오면 조금만 더 오르면 빼야지 하다가 다시 하락을 맞고 결국 또 못 빠져나오고 더 큰 돈 물타기에서 위험만 더 키우는 그런 행동을 반복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인버스에 몰빵하면 안 되냐고. 주가가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오르락 내리락 변동폭이 크면 결국에 떨어지더라도 인버스 상품의 구조상 그렇게 돈이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 투자하고 평생 투자를 이어가려면 일단은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현실적인 위기는 투자의 위기가 아니라 소득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동의가 되지 않는 분들은 그냥 저희와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다른 분들이고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해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설득을 해줄 수도 없고, 설득을 위해 노력을 한다는 건 그건 컨설팅 해주는 거잖아요. 그냥 사고방식이 달라서 애초에 함께 갈 수 없는 겁니다. 저희는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저희가 보고 느끼는 것들 가감없이 솔직하게 공유할 거고요. 사실 그 소신 지켜서 방송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살아남기 위해서 경제를 보자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